2016년 4월 프랑스 남부 스페인 국경 근처의 작은 마을 루블루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거리가 온통 붉은 액체로 뒤덮였다고 합니다. 무슨 끔찍한 사건 현장 같았는데 이게 피가 아니라 와인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와인이었죠.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 YY6141986 PDF 이 문서를 바탕으로요. 이 아주 흥미로운 사건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흥미로운 사건이죠. 이게 그냥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고요. 한 100여 년 전에 같은 지역에서 벌어졌던 훨씬 더 격렬했던 또 다른 와인 관련 충돌, 바로 1907년 랑그독 와인 반란과 또 연결이 된다고 하네요. 네, 그 역사적 연결고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대체 왜 이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은 이렇게까지 좀 극적인 행동에 나섰던 걸까요? 여기엔 어떤 역사라든지 경제, 그리고 정체성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여러 가지가 얽혀 있죠. 네, 저희와 함께 그 배경과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시죠. 이 자료들을 통해서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겪었던 어떤 경제적인 압박, 또 정체성 갈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아는 프랑스 와인의 모습에까지 영향을 미쳤는지 그 핵심을 짚어보는 게 이번 시간 저희 목표입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지점들을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먼저 2016년 4월 루블루 사건부터 좀 보죠. 프랑스 와인 생산자들이 스페인에서 들어오는 와인 운송 트럭을 딱 멈춰 세웠어요. 네, 그랬죠. 이유가 뭘까요? 들어보니까 스페인산 와인이 자기들 기준보다 좀 느슨하게 만들어지고 가격도 훨씬 싸게 들어오니까 이건 경쟁이 안 된다 이런 거였죠. 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위기감이 컸던 거죠. 맞죠. 그 양이 무려 7만 리터래요. 이걸 750ml 마인병으로 계산하면 9만 3천 병이 넘는 양이라고 하니까 와, 정말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상상만 해도 네, 엄청난 양입니다. 그리고는 그 트럭 탱크에다가 부적합한 와인이라고 페인트로 크게 써붙이고 나서야 돌려보내줬다고 하니 정말 단단히 화가 났던 모양이에요. 네, 아주 격렬한 방식의 항의였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와인을 버렸다, 이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스스로 이제 와인 종주국이라고 자부하는 프랑스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상징적인 거죠. 자국 농업을 보호하려는 입장하고 유럽연합, EU의 어떤 자유무역 원칙이 정면으로 쾅 부딪히는 모습을 아주 강렬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 자유무역 문제랑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죠. 길바닥에 그 붉은 와인에 쏟아지는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꽤 화제가 됐었어요. 네, 저도 그 사진 본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 사건이 일어난 프랑스 남부 랑그독 지역, 여기서 약 100년 전, 그러니까 1907년에도 와인 때문에 비슷한, 아니 훨씬 더 격렬하고 심지어 피까지 흘렸던 충돌이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1907년에는 와인을 그냥 쏟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훨씬 심각했죠. 훨씬 심각했다고요? 어느 정도였나요? 시위가 워낙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니까요. 당시 프랑스 정부가 이걸 그냥 시위가 아니라 반란으로 본 거예요. 반란이요? 네, 그래서 군대까지 동원해서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상자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역사책에도 1907년 랑그독 와인 반란 이렇게 딱 기록될 만큼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와, 군대 동원의 유혈 사태까지 정말 반란이라고 불릴만 했네요. 근데 왜 하필 이 랑그독 지역에서 와인 문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해서 터져나오는 걸까요? 그냥 스페인이랑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물론 그 지리적인 영향도 무시할 순 없지만 더 깊은 배경이 있습니다. 랑그독이라는 지역이요, 고대 로마 시절부터 와인을 만들어 온 정말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깊은 곳이에요. 원래부터 와인으로 유명했군요. 그렇죠. 와인에 대한 자부심이 정말 대단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좀 아이러니하게도 그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 다른 아주 유명한 산지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보르도라든지 부르고뉴, 샹파뉴 같은 곳들. 네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곳들이죠. 네, 그런 곳들에 비하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좀 부족했어요. 뭐랄까, 약간 스타들 사리에 낀 실력파 배우 같은 느낌? 그런 게 좀 있었죠. 자부심은 높은데 시잘에서는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그런 느낌이 있었을 수 있겠네요. 네, 그런 면이 분명히 있었죠. 근데 이 랑그덕 와인이 좀 더 넓은 세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가 있긴 했습니다.
17세기 후반에요. 미디 운하라는 게 개통이 돼요. 미디 운하요? 네, 지중해하고 대서양을 연결하는 운하인데 이게 뚫리면서 물류가 정말 혁신적으로 개선됐어요. 그러면서 랑그덕 지역 경제 전체가 활성화됐고 당연히 와인도 유럽 곳곳으로 더 많이 퍼져나갈 수 있게 된 거죠. 아, 그럼 그때부터 좀 알려지기 시작했군요. 드디어 좀 빛을 보나 싶었는데 또 위기가 찾아왔다고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19세기 후반에 포도나무의 흑사병이라고 불리는 필록세라라는 병충해가 북미에서 건너와서 유럽 전역을 그냥 휩쓸어버립니다. 아, 필록세라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이게 포도나무 뿌리에 기생해서 나무 자체를 말려 죽이는 건데요. 정말 재앙이었죠. 겨우 이제 막 기지개를 켜던 랑그독 와인 산업은 이 재앙으로 거의 초토화되다시피 했습니다. 와, 진짜 엎친 데 덮친 격이네요. 포도나무 자체가 사라지기 시작했으니. 그런데 이게 또 끝이 아니었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 필록세라 피해 복구도 너무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당시의 프랑스 식민지였던 알제리에서 생산된 와인이었어요. 아, 식민지 와인. 네, 이 알제리 와인들이 설탕을 첨가했다거나 다른 과일로 만들었다는 등 품질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가격이 워낙 쌌어요. 가격이요? 네, 그러다 보니 프랑스 본토 시장을 아주 빠르게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랑그독 지역에서 주로 생산하던 약간 저렴한 가격대의 일상 소비용 와인 시장에서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필록세라 때문에 포도밭은 다 망가졌는데 이걸 겨우 복구하려고 보니까 이번엔 값싼 수입 와인이 시장을 확 장악해버린 그런 상황이군요. 와, 랑그덕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정말 생존의 위협을 느꼈겠는데요? 정확합니다. 정말 그랬겠죠. 아무리 좋은 품질의 와인을 만들어도 죗값을 받기는 점점 어려워지고 시장 점유율은 계속 떨어지고 이건 단순히 와인 생산자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전체가 흔들리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지점은 이런 외부 요인, 특히 갑작스러운 저가 상품의 대량 유입이 특정 지역의 경제 기반을 얼마나 취약하게 만들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사실 100년 전 랑그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지금 우리 시대에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러네요. 세계화 시대에 비슷한 고민들이 많으니까요. 이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 결국 1907년에 그 대규모 시위, 반란으로 폭발하게 된 거군요. 처음부터 그렇게 막 격렬했던 건 아니었겠죠? 물론이죠. 그 불만은 사실 1890년대 중반부터 차곡차곡 쌓여왔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베제 같은 도시에서 소규모 시위를 통해서 아니 왜 설탕 넣은 와인이나 수입 포도로 만든 저그 와인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봐야 하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수준이었죠. 네, 우리 와인을 지키자 이런 거였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정직하게 만드는데 이런 외침이었어요. 그러면서 점차 이제 와인 협동조합 같은 걸 결성하면서 좀 더 조직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1907년에 들어서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터진 거군요. 네, 1907년 2월에 첫 파업이 있었고요. 당시 농민 지도자였던 마르셀랭 알베르라는 사람이 당시 총리 조르주 클레망수에게 편지를 보내서 막 호소도 했어요. 근데 정부 반응이 좀 미온적이었죠. 아, 정부가 잘 안 들어줬군요. 네, 별다른 변화가 없으니까 결국 3월에 이 와인 무역 쇠퇴를 초래한 정책에 반대하는 위원회가 딱 구성되자마자 농민들이 즉각적으로 대규모 시위를 조직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료를 보니까 그 시위 규모가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던데요. 맞습니다. 정말 상상을 초월해요. 3월 만에 한 작은 마을에서 600명 정도로 시작했던 시위가요. 불과 2달여 만에 수십만 명 규모로 불어납니다. 2달 만에요. 600명에서 수십만으로. 네, 4월 중순 크로상 집회에서는 약 5,000명, 4월 말 레지니앙 꾸르비에르 시위에는 농부랑 가족들까지 해서 한 2만에서 2만 5천 명 정도 모였고요. 와, 점점 커지네요. 그러다가 5월 12일 베지에 집회에는 무려 15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때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서 당시 대중교통이었던 기차가 모든 칸이 꽉 찼다는 그런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15만 명이요? 그것도 1907년에. 와, 대단하네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죠? 그렇죠. 그게 정점이 아니었어요. 이후에 페르피냥, 카르카송, 님 같은 랑그독 주요 도시에서 열린 집회마다 20만 명이 넘게 모였다는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마침내 6월 9일 몽펠리에에서 열린 집회에서는 추정치가 무려 60만에서 80만 명까지 기록됩니다. 60만에서 80만 명이요. 와, 그 정도면 거의. 네, 당시 프랑스 전체 인구를 감안하면
이건 뭐 거의 지역 전체가 들고 일어났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그 열기가 정말 대단했겠죠? 80만 명이라니 정말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네요. 이 정도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도 이걸 더 이상 단순한 시위로만 볼 수는 없었겠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몽펠리에에서 그 엄청난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이후에 클레망소 정부는 이걸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이건 국가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 즉 반란으로 규정한 거죠. 네. 그리고 아주 강경한 대응에 나섭니다. 남부 주요 지역의 국지적인 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투입시킨 거예요. 아니, 국내 문제 때문에 계엄령까지 선포하다니 그건 정말 이례적인 조치 아닌가요? 네, 매우 이례적입니다. 자료에 따르면요. 보병 2만 5천 명에 기병 8천 명, 그러니까 총 34개 연대 규모의 군대가 동원됐다고 해요. 와, 군대가 정말 많이 투입됐네요. 그렇죠. 이 군대가 이제 시위가 격렬했던 베지에, 나르본, 몽펠리에 같은 주요 도시에 주둔하면서 진압작전을 펼쳤고요. 안타깝게도 이 과정에서 시위대와 군대가 충돌하면서 사상자가 발생하는 유혈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아, 결국 피를 보게 된 거군요. 네. 프랑스 현대사에서 국가적인 비상사태, 예를 들어 전쟁이나 쿠데타 시도 같은 게 아닌 순수하게 국내 문제로 계엄령이 내려진 건 이때랑 훗날 알제리 사태 때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당시 프랑스 정부가 이 랑그덕 와인 반란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결국 이렇게 폭력적인 진압으로 그냥 다 끝나버린 건가요? 아니면 뭔가 다른 돌파구는 있었나요? 아, 다행히도 더 이상의 극단적인 충돌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양측에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 6월 22일에 파리에서 협상을 벌이게 됩니다. 아, 협상을 했군요. 네, 농민 대표였던 그 마르셀랭 알베르가 직접 클레망소 총리를 만났어요. 정말 격렬한 투쟁 끝에 얻어낸 귀한 협상 자리였죠. 협상 결과는 어땠나요? 시위대의 요구가 좀 받아들여졌습니까? 네,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였던 그 알제리산 와인 같은 외국산 와인 수입을 좀 줄이고요. 또 설탕을 과도하게 첨가하거나 포도가 아닌 가른 과일로 만든 저급 와인의 생산과 유통을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의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 그럼 시위대가 원했던 걸 얻어낸 거네요. 그렇죠. 비록 정말 큰 희생을 치렀지만 시위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파란만장한 역사입니다. 이토록 격동적이었던 1907년 랑그독 와인 반란이 결국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와인 가격 문제 해결, 그 이상의 의미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물론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죠.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프랑스 농업 근대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농촌 지역이 겪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그리고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 현실과 괴리될 때 어떤 심각한 갈등이 생길 수 있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이죠. 네, 그런 문제점들을 수면 위로 드러낸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농민운동 자체의 성격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농민운동이요? 어떻게요? 이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농민들이 뭐랄까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걸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할 수 있어요. 이전까지는 다소 좀 산발적이고 개별적이었던 농민운동이 1907년 이후에는 협동조합이라든지 생산자 조합 같은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제도권 안에서 좀 더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아, 조직화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거군요. 네, 어떻게 보면 이 프랑스 남부 농민들의 그 피와 땀이 프랑스 전체 농업운동의 조직화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 셈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토록 격렬했던 투쟁과 반란이 오늘날 프랑스 와인의 어떤 상징과도 같은 중요한 시스템의 탄생 배경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네, 바로 그 점이 정말 아이러니하면서도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이 1907년의 반란과 그 이후의 협상 과정이 결과적으로는 오늘날 프랑스 와인의 품질과 명성을 지키는 핵심 제도죠. 바로 AOC, 즉 원산지 통제 명칭, 아펠라숑 노리진 컨트롤의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중요한 역사적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 AOC 시스템의 기원이 여기랑 관련이 있는 거였군요. 네. 와인의 어떤 지리적 원산지 그리고 생산 강식 같은 것들을 법적으로 아주 엄격하게 보호하고 관리하는 이 제도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결국 1907년 랑그독 농민들의 그 처절했던 외침과 딱 만나게 된다는 거죠. 와, 투쟁이 결국 품질관리 시스템으로 이어졌다니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네요.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럼 이제 다시 시간을 돌려서 2016년 르블루 사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100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지만 그 스페인 와인을 도로에 쏟아붓던 모습에서 어쩐지 1907년의 그림자가 좀 어른거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물론 폭력의 수위라든지 시위의 규모는 1907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았지만 그 근본적인 갈등 구조는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요? 같은 랑그독 지역에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저가의 경쟁 상품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 그리고 더 나아가 생계까지 위협받는다고 느낀 생산자들이 집단 행동에 나섰다는 점이죠. 1907년에는 그 대상이 알제리 와인이었고 2016년에는 스페인 와인이었을 뿐 본질은 같다는 겁니다. 역사는 정말 반복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하죠. 네, 그러네요.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께도 이게 시사하는 바가 꽤 클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먼 나라 프랑스의 와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는 문제들과 연결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두 사건은 결국 세계화 시대에 지역 생산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리고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사이에 그 끊임없는 긴장관계, 그 균형점을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하는 아주 오래되고 또 현재 진행형인 질문을 우리에게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와인처럼 어떤 문화적인 의미가 강한 상품을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의지가 때로는 얼마나 강렬하게, 심지어는 좀 극단적으로 표출될 수 있는지도 보여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거의 그런 격렬한 갈등과 투쟁이 역설적으로 오늘날 우리가 신뢰하는 AOC 같은 품질 보증 시스템의 토대가 되었다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합니다. 갈등이 항상 파괴적인 결과만 낳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네, 의미 있는 지적이십니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프랑스 랑그독이라는 한 지역에서 100년이라는 시간을 사이에 두고 벌어졌던 두 번의 아주 극적인 와인 관련 시위를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네, 2016년의 와인 투척 시위, 그리고 1907년에 피로 얼룩졌던 대규모 반란. 겉모습은 상당히 달랐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니 지역의 정체성, 또 경제적인 압박, 그리고 외부와의 경쟁이라는 아주 유사한 배경과 문제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공통점이 많았죠. 특히 1907년의 반란은 정말 엄청난 희생을 치렀지만 결국 정부와의 협상을 이끌어냈고 이것이 프랑스 농업운동의 어떤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프랑스 와인의 AOC 시스템 형성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을 저희가 함께 확인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자료들은 결국 무엇이 진짜인가, 그리고 그 진짜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과거 사람들의 아주 치열했던 고민과 투쟁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고민이 비단 100년 전 프랑스 와인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아, 그렇죠. 현재에도 이어지는 문제죠. 네, 바로 오늘날 우리 식탁에 오르는 음식들의 원산지, 예를 들면 로컬 푸드 같은 거요. 그리고 생산 방식, 유기농이냐 GMO냐 하는 문제들, 또 공정한 거래, 공정무역 같은 이슈들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논쟁, 역시 어떻게 보면 다 같은 맥락 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말 그러네요. 그렇다면 이 프랑스 와인 반란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은 무엇일까요? 때로는 성공적인 협상으로, 또 때로는 아주 폭력적인 충돌로 이어졌던 이 과거의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가 지역 생산자를 보호하고 또 품질을 보증하려는 여러 노력들과 자유무역 및 저가 경쟁이라는 거대한 흐름 사이에 그 팽팽한 긴장을 이해하고 풀어가는데 어떤 실마리나 교훈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소비하는 제품들 속에서 진정성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며 또 사람들은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과연 어디까지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이 질문들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탐구는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